지난달에 드디어 유럽이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습니다. 무려 11년 만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앞으로는 보폭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유럽이 워낙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이 상황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 에너지 위기는 아직까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반기로 가도 유럽의 물가가 좀 잦아든다 이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정면 대응이 통할까요? 한국외대 LT학부의 강유덕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동안 유럽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좀 지탱하는 그런 정책을 오랫동안 써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제로금리와 안녕할 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작년 후반기부터 물가가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생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유가 상승, 그다음에 식품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유로존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물가 보시면은 유로존이 8.9%, 영국이 9.4% 정도이고요. 유로존이 19개국으로 돼 있는데 이 국가들 중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8.5% 정도 물가 상승률 나왔는데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뭐 20%를 넘어섰고요. 20%요? 예. 유로존이 아닌 체코나 폴란드 이런 나라를 보더라도 뭐 15%, 1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뭐 지금 우리가 살아온 근래 한 수십 년 동안에는 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기존에는요. 그 유럽 안에서 말씀하신 그 유로존 안에서 어디는 이게 비싸고 어디는 저게 저렴하면 서로 그 안에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잖아요. 에너지하고 곡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예, 그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들을 이제 부분별로 보면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식품 가격은 한 10% 정도 올랐고요. 유로존이 물가 상승률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게 약 한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40, 네. 식품 1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조업 제품이나 뭐 서비스 제품 이런 것도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9% 가까운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회원국 간에 물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교역을 통해서 해결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지역이 제품이 싸고 어느 지역이 비싸고 이 차이에 의한 것이지 사실 물가가 상승하는 이것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원국에서 굉장히 심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국가별로 산업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국가별로 물가 상승률도 격차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는 지금 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인데 독일 생산자 물가 이런 건 벌써 두 자릿수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향후에는 소비자 물가에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하반기에도 물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지금 합리적인 거죠? 예, 사실 지금 에너지 가격에 의해서 이 물가 상승이 발생을 했는데 비록 이제 에너지 가격이 약간 좀 근래에 하락을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그게 뭐 급적인 어떤 반전을 이룬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약간 좀 비경제적인 요인이긴 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이제 종결되느냐, 어떻게 이제 출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이 물가 상승률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건 그냥 끝나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일단 에너지 가격이 진정이 돼야지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조치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급 충격이 어쨌든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수준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물가가 높은 상황이 계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그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했던 우크라이나에서 내년에 혹여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수확량은 평년 대비 한 절반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도 수출길 열린 지 뭐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ECB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우리는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라도 물가에 불을 꺼야겠다 이런 결정이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 물가 다들 지금은 물가에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유럽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도 물가를 잡는다.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경기 사실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은 미 연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미 연준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의 목표가 크게 보면 세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확대, 그다음에 물가 안정, 그다음에 장기적인 저금리 유지에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뭐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정책 목표가 단 하나입니다.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다른 경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단 하나의 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경기 하방 효과라고 할까요? 이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ECB 대응을 두고 좀 의문점이 있어요. 유럽도 국가별로 사정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도 보면 헝가리는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 없으면 큰일 나. 우리는 그거 동의 못해. 이런 입장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ECB라고 하는 곳에서 금리를 올린다. 요것만 가지고 각국의 물가 사정을 한 번에 광범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거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거는 유로존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 때문에 통화 공동체를 이뤘고 계속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유로존이 1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EU 회원국은 27개국입니다만 그 안에서 19개국이 이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들이 산업 구조, 그다음에 경제 구조, 그다음에 소득 수준,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반면에 이제 공동의 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현상들, 정책들을 이제 동질화를 추구하고 있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다원화된 경제에서 단 하나의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조율한다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통화 정책이라는 게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라던가 아니면 대외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감기약을 똑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과소 복용이 될 수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과대 복용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한테 딱 맞는 그런 통화 정책을 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유로존의 평균 차원에서 통화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이런 조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경제가 급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고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11년 동안 거의 제로금리, 저금리 시대를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 양적 완화를 해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긴축으로 선회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더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ECB의 선택이라는 건 결국 이게 특효약이 될 거라는 기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조제약 받으러 처방전 받으러 갈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약국에서 일단 다 같이 범용할 수 있는 약을 먹고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이런 얘기군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EU에서 나라별로 상황을 좀 볼게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EU에서 경제 리더잖아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사실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도 우리하고 사정이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니까 30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 큰일 났을 때 독일이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지금 남 걱정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독일 경제 현재 어떻습니까? 독일 경제 상황 지표 위주로 좀 보시면요. 7월 4일 날 독일 정부에서 독일 통계청에서 무역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7월에 발표한 건 사실 5월 통계치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한 10억 달러 정도, 10억 유로 정도를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월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온 거는 199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91년 하면 독일이 이제 통일한 지 얼마 안 된 시절 경제가 좀 혼란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 동독을 업고 가느라 힘들었던 시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이걸 수출하고 수입을 따져보면은 수출 수입 둘 다 전월 대비 증가했어요. 그런데 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수출은 한 11% 정도 전월 상승을 했는데 증가했는데 수입이 한 27% 정도 증가합니다. 우리랑 진짜 비슷하네요. 예, 그 사실 결국 에너지 가격 때문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1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게 5월 통계란 말이에요. 6월, 7월 보면 에너지 가격이 조금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마 다음 이제는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독일 통계청에서 또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0%가 나왔는데 1분기에 0.8%, 2분기에 0% 성장했으니까 결국은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그러니까 3분기에는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 예측치가 바뀝니다. 벌써 작년 말에 성장률을 전망했을 때는 대략 한 4.6% 정도 독일이 올해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3월, 4월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이제 2.4%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분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은 독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2% 미만 나올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2%라는 성장률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유럽 경제는 2020년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는 기조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독일 경제가 이제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독일 경제 잘 들여다 보시면은 굉장히 수출 위주의 경제라고 볼 수 있고요.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 정도 돼요. 근데 한국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더 강성 수출 지향적인 국가고 OECD 회원국 중에서 대미 무역 수지, 대중 무역 수지 동시에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한국도 포함되는데 독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대미 무역 수자가 700달러 이상 흑자, 700억 달러 이상 흑자고요. 중국한테도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뭐 코로나 제로 정책이라던가 뭐 공급망 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병목 현상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독일 경제한테 이제 어려움을 이제 야기시킬 수 있고 또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뭐 다른 유럽 국가 다 높습니다만 독일도 높습니다. 직거래잖아요. 거기는 관도 연결해 놓고. 그렇죠. 노드스트림 1, 2에서 이제 원은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독일은 러시아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모든 에너지 플랜,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게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훼손됐다는 거는 독일 경제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독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독일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국가 채무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아주 뭐 큰 경제 위기에 처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내에서의 독일의 역할입니다. 독일 경제가 성장해야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독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큰데 이렇게 독일의 경기가 안 좋으면 독일의 유권자들도
독일이 유럽 경제를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굉장히 유보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시 고간에서 인심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독일에서 공장이 팍팍 굴러가야 인근 나라에서 가서 일도 하고 그 자원도 수입하고 또 돈 벌어와서 독일 사람들이 돈도 좀 쓰고 이럴 텐데, 그럼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이탈리아에서도 드라기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우리 순서대로 보면 각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게 분명히 감지가 되는 상황인데, 남유럽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있다, 또 남유럽의 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게 오랜만에 듣거든요. 우리 유럽 재정위기 뭐 피그스 국가들이다 그때 언급했을 때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이탈리아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총리가 사임하는 거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30년 동안 독일은 3명의 총리가 이제 나라를 이제 담당을 했고, 그 중에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했었죠. 네. 그런데 이 30년의 기간 동안에 이탈리아는 총리가 13명이었어요. 네. 메르켈 총리가 16년 기간 동안에 네. 이탈리아 총리가 재선 포함해서 9명이었어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면 그때그때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탈리아는 왜 그렇습니까? 스캔들이 많은가요? 아니요, 저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유럽 국가들 대부분 다 내각 책임자한테 네. 가지고 있고, 이제 하원의 다수당이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정당이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그런 특징이 있고, 상원과 하원이 뭐라고 할까요? 그 영향력이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하원이 더 강한, 그렇죠. 그런 위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원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하원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리스크 요인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또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통일 정부를 구성한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이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특징은 사실 유럽 중앙은행 총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관료, 행정가, 경제학자 출신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총리를 전직 중앙은행장한테 맡긴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희한하네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테크노크랏 가버먼트라고 그러죠. 위기 관리 내각입니다.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안 좋고 정치인한테 총리를 맡겨서는 뭔가 이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총리를 맡게 되는, 과거에 그리스 재정위기 때도 그리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에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생 안정 대책들을 마련을 하는데, 이제 의회 내에서 의견이 이제 일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임 투표를 이제 요청을 했고요. 이 신임 투표에 대해서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정당들이 아예 불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신임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사임을 제출했고 사직을 하게 된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는 새로운 총리를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기 총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탈리아 경제로 넘어오면은 이탈리아 경제의 가장 리스크 요인은 국가 채무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보면은 GDP 대비 한 134%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당시에 이제 재정을 많이 풀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이탈리아가 코로나 위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유럽 국가이죠. 그러면서 국가 채무가 160% GDP 대비 급증했네요. 급증했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죠. 근데 이런 국가의 특징이 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별 문제가 없어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국채 금리가 일단 뛰게 되면은 이자 부담을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재정 위기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든요. 2010년, 12년 유럽 재정 위기 때 한번 네. 발생했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발생했고 또 이제 2022년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요 발생하는 트리거를 보면은 그리스 재정 위기였고요. 2020년 코로나였고요. 2020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죠. 그래서 뭔가 외부적으로 충격이 있을 때마다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보면은 결국은 EU 차원에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ECB가 개입을 하거나 유럽 차원에서 구제기금 또는 공동의 뭐 코로나 기금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갔어요, 다시.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시 위로 튄다면 그때는 EU 차원에서 유럽 중앙은행 차원에서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개입을 해야 하는데 그들도 지금 다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그 이탈리아 상황을 보면 그냥 교수님께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쭉 풀어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깔아놓은 외상이 너무 많다. 근데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경제 상황이 그래서 외부에서 약간만 충격이 있어도 이게 굉장히 흔들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경기가 그렇다면 나라별로 앞서 말씀하신 독일은 외부 상황 때문에 본인들 체력은 괜찮지만 흔들리는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고 이탈리아 같이 뿌리가 좀 부실한 나라들도 있고 경기 상황의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ECB가 이번에 변속 보호기구 TPI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변속 보호기구 이름이 어렵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트랜스미션이라는 이 용어의 번역을 이거 자동차 얘기 같아요, 꼭. 전달 경로라고 번역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CB가 이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책무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통화 정책을 실시할 때 보면은 뭐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든가 재할인율 정책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에 수렴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을 활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금융 시장이라는 게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국채 시장인데요. 이 국채 시장이 특정 국가 국채를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ECB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조율하고자 하는 경로가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달 경로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해당 국가의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매입할지 어느 정도의 양을 매입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과거에 2012년에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지 ECB가 책무 안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럽 재정 위기가 거의 종결 분위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선언을 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분명하지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나서서 봉합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신뢰를 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 뭐 우리로 치면 환매 조건부로 채권을 그렇게 할지 정말 단순히 매입을 해줄지 돈을 정말 꽂아줄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좌시하지 않는다. 위기까지 가게 두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 한 해외 통신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유로존의 경제가 1년 안에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50% 가까이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 에너지발 경제 위기 이걸 직격탄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더라고요. 유럽 경제 지금 상황을 보면 물가는 거의 10% 가까이 뛰고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들 보면 이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요? 예,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경기 침체를 정의할 때 보면 2분기 이상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우 네. 말하고 실제로 미국 경제가 이번에 그렇게 돼서 이게 진짜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 논쟁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숫자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야. 아직까지 선언은 안 하고. 네. 예, 유로존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1분기에 0.2% 성장했고요. 2분기 때 0.7%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 오히려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 비해서 유럽 경제가 좀 양호한 상황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속도가 미국이 더 빨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어떤 수요 감소에 의한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가 예상치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유로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데 또 노동시장 지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보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잘 함부로 해고를 잘 못 그렇죠. 시키지 않습니까? 경기 여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 고용 지표가 이제 반응하는 게 느려요. 반응 속도가 느리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말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물가, 그다음에 산업 생산 지표, 그리고 잘 안 쓰는 지표이긴 하지만 선행 지표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 지표를 보면은 뭐 구매자 관리 지수, PMI, 그다음에 경기 체감 지수 같은 거 보면은 하락세인 게 분명해요. 사실 이 지표들을 100이나 50 정도를 장기 평균선으로 보고 그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세, 이하면 경기가 수축세 이렇게 보는데 지금 7월 들어서 100과 50 이하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 지표로 보면은 경기가 하락세로 가는 게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가 동시에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국내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성장률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단 다들 물가가 걱정인 거잖아요. 물가 잡고 그다음에 보자. 뭐 통화량을 조정하든. 그런데 ECB가 물가 때문에 우리 물가 이거 확실히 잡을 거야 라고 선언을 했으면 앞으로 행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큰 걸음으로? 일단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지금의 이제 물가 상승률 이제 급등하는 것이 수요 과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급 충격에 의해서 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각 국가별 국가 경제가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정 수준은 이게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ECB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매파와 비둘기파로 갈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매파 같은 경우는 좀 더 긴축을 세게 해야 된다. 통화 긴축을. 반면에 이제 비둘기파는 좀 약하게 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건데요. 일단은 긴축을 하는 방향으로는 이제 확정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강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이제 논의가 좀 아직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거버닝 카운슬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위원회 결정하는데 네. 이 위원들 구성을 보면은 ECB의 이사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총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총재들 중에서도 보면은 성향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 좀 합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자신도 보면 성향이 공격적으로 돈을 걷어들이자 이쪽은 아니잖아요. 예, 아무래도 본인이 재무부 장관 출신이었고 IMF 총재를 했기 때문에 경기적으로 이제 좀 고려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강달러에 물을 좀 타줄까 이런 기대를 해봤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LT학부의 강유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